자, 이제 현대사회의 성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현대사회의 성립에서는 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사회로 넘어갈게요. 991페이지. 991페이지로 가볼까요? 우리나라의 현대사회. 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랑 정부 수립 과정을 할 거예요. 정부 수립 과정이니까 과정이 시험에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를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는데 아직은 아니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건국 준비 활동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지역에서 건국 준비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언제냐면 40년대. 지금 40년대예요. 그래서 1940년가 되면서 여러 지역에서 건국 준비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 중. 자, 그러면 건국 준비 활동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각 지역의 독립운동 단체들에서 건국 준비 활동이 일어났는데 맨 처음에 충칭에서. 자, 충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는 단체가 뭐였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자, 이 한국독립당이 1941년에 만들어졌는데, 1940년에 만들어졌는데, 19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죠.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고요. 자, 이때 건국강령으로 발표된 게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삼균주의는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조소왕.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보면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말하자면은 민족운동가이거든요. 그 사람의 삼민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바로 조소왕의 삼균주의죠. 삼균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균등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뭐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교육. 그러면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건국강령인데 그러면은 정치에서는 보통선거라는 건 자, 여러분 투표하면 몇 표씩? 한 표씩, 저도 한 표.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 표만 갖는 거를 보통선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평등 아니고 보통선거라고 하는데 이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정치는 균등하게 하자. 자, 그 다음에 경제라고 하는 건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의무교육. 지금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죠. 우리 의무교육 몇 년이에요? 아직까지 중학교까지? 아직까지 9년이야? 아직까지도? 뭐 내년부터인가 서울시 전체에서는 서울시에서 여기 이제 경기도지만 서울시에서는 초중고 모두 급식을 해주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여러분은 다 그래도 급식 먹는 시대 아니었어요? 저는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저희 엄마가 약간 극성이셨어요. 왜 알죠? 치맛바람 쫙 일으키는 그런 아줌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얼마나 극성이셨냐면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학교가 한 10분 거리 되는데 점심때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셨어요. 찬밥 먹기 싫다고.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됐겠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극성 엄마였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다른 애들이 보기엔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막 그런 약간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땐 몰랐어. 그때는 뭐 그냥 제가 다 이겨먹으니까 그때는 뭐 누가 욕을 하건 말건 뭐 상관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 지금 제가 그 나이쯤 돼서 또는 이제 지금 저희 엄마가 그때 저보다 어리셨겠죠. 당연히 생각해보면 다 막 치맛바람에 막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보온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다녔어요. 네, 보온도시락 2개씩. 당연히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딱 대학교 들어가니까 나는 이제 해방이다. 이제 모든 도시락은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왜 대학생이 되면은 왜 도시락도 막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하지 않아요? 친구들끼리 같이? 저희 엄마는 무조건 거부하셨어요. 네가 싸가지고 다니던지 아니면 사 먹어라. 나는 이제 도시락은 졸업이다. 이러면서 안 싸주셨죠. 네가 싸가든지 사 먹든지 해라. 자, 어쨌든 정치, 경제, 교육 이게 바로 삼균주의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 여당은 한국 독립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대가 존재했었죠.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는 한국광복군. 네, 한국광복군이 1940년에 만들어지고 한국광복군의 활동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예난에는 자, 예난이면 화북지역이고 화북지면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여기서 있었던 단체는 조선 독립동맹.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구,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만 여기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두봉. 네,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이었어요. 자,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산하에 군대도 있냐? 네, 군대도 있어요. 요 밑에 군대가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그래서 이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가서 인민군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조선 독립동맹. 자, 그러면 국내에도 단체가 있었냐? 네, 국내에도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이 있었죠. 자, 그러면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던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연도를 좀 쓰고 김두봉 그 다음에 여기는 연도를 좀 쓰고 자, 그러면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 여운형. 네,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이 사람은 약간 좌파, 중도 좌파였어요. 그러니까 중도 계열이긴 중도 계열인데 중도 중에서는 좌에 가깝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욕을 먹었겠죠? 저런 빨갱이 이러면서 더군다나 중간에 암살이 돼요. 이 양반은. 그래서 40년대 후반에 암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려지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해방 전국에는 또는 독립운동가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나왔었죠. 그 신문을 또 발행인이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주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한테는 좀 잘 많이 안 알려진 중간에 암살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인물이 바로 여운형이었고요. 여운형이 만든 단체가 조선 건국동맹이란 단체고 자,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산하 군대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임시정부는 충칭에 독립동맹은 예난에 국내에는 건국동맹이 각각 전부 다 건국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자, 이런 단체들의 공통점 자, 전부 다 건국 강령을 발표해서 건국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죠. 나라를 세울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 나라를 세우자 독립하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체의 모두 공통점은 공화정부를 수립하자. 자, 공화정 국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민주공화정. 자, 그래서 나라를 수립하게 되면 민주공화제 국가를 수립하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거의 비슷해요. 삼견주의라고는 하는 말은 없지만 다 비슷비슷하죠. 보통선거하고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의무교육을 하자. 거의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던 게 바로 이 건국강령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건국강령의 공통점 나와 있죠. 자, 993페이지 4번 보시면 국내외 건국준비활동의 공통강령 자, 거기에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다 똑같이 민주공화국 수립을 공통강령으로 내세웠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외 모두 건국 준비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게 언제냐? 한 43년, 44년 요때쯤 되겠죠. 40년대 활동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각각 사료들 나와 있으니까 건국 활동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과 관련된 그러면 국제적 논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독립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국제회의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회담 봅시다. 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카이로 회담. 자,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시기가 중요하겠죠? 1943년 11월. 자, 1943년 11월에서 거기 보시면 미영중 삼국 순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미영중. 자, 미국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루즈벨트. 그 다음에 영국은 처칠, 중국의 장제스 모여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43년 11월이잖아요. 이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고 이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전후 처리를 위해서 미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뭐를 약속하냐? 자,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최초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최초로 조선 독립에 대해서 논의한 거죠. 거기 보시면 자, 한국 독립 첫 약속이에요. 한국 독립에 대해서 첫 약속을 하게 된다. 한국 독립에 대해서 첫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지 그러면은 한국은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약간 걸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자, 적당한 시기. 즉, 자, 일본이 망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 돼야 되는 거죠? 곧, 그쵸. 즉시. 원래는 즉시 독립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즉시 독립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래서 in due course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적당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코스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로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은 아직 독립을 할 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지켜보고 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독립을 논의한 게 아니라는 거에서 약간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이로 회담. 자, 두 번째 얄타 회담. 자, 얄타 회담으로 한번 가볼까요?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얄타면은 이제 소련이에요, 소련.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얄타가 어디쯤이냐면 우즈베키스탄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얄타에서 회담이 열리게 돼요. 자, 여기서는 미영소. 자, 미영소 회의가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얄타 회담에서 논의하는 건 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논의.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 뭐냐면 자,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이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시아 쪽 전쟁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일으킨 전쟁. 그게 태평양 전쟁. 하와이를 기습 공격해서 일어난 전쟁이 태평양 전쟁인데 그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소련은 그 전에 어디서 싸웠냐면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 망하고 지금 오스트리아 남아있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망하고 독일 남아있고 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독일이 망하면 소련을 아시아 전쟁에 참전을 시켜주자라는 걸 이제 결의를 하게 된 거죠. 그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 건 사실은 날짜상으로 따지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참전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소련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소련이 마지막에 끝에 살짝 참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쉽게 말하면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소련에게 군정을 하자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제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소련이 갖는 쉽게 말하면 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한 거는 멀리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분단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얄타 회담은 분단의 계기가 된 조약이기도 하다, 선언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 안 했지,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행사해서 뭐 신탁 통치를 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분단이 되지는 않았겠죠. 모르죠.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소련의 대일전 참전이고 자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신탁 통치 논의가 있었다라고 있었죠. 자 신탁 통치에 대해서 먼저 제안한 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신탁 통치를 먼저 제안했었고 자 신탁 통치를 미국은 뭐라고 했냐? 한 20, 30년 해야 되지 않겠어? 조선은 독립할 힘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소련은 야, 뭔 소리야. 즉시 독립시켜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8도선 분할 논의. 신탁 통치를 제의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얄타 회담 나와 있고 자, 마지막에 포츠담 회담. 자, 독일의 포츠담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1945년 7월에 그러면 해방 직전이죠 거의. 그래서 이때는
자, 포츠담 회담에서는 거기에 자,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보세요. 미영, 중소가 참여했는데 자, 특히 여기에서 미영, 중소에서 미국을 한번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미국은 루즈벨트였어요. 앞에 두 번은 루즈벨트인데 여기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트루먼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 트루먼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포츠담 회담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일본 망하면 독립시켜주자 이렇게 이제 재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독립을 재확인했다. 재약속. 그게 바로 포츠담 회담. 자,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하면은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렇게 순서대로. 카얄포 순서대로. 그리고 완전 이 뒤에 12월에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까지.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카얄포, 모 순서대로 이렇게 회의가 열리게 되죠. 우리나라 독립과 관련된. 자, 그러면 우리가 포츠담 선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으로 갑시다. 자, 광복의 배경 나와 있죠. 뭐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양한 민족운동 우리가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 있었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연합군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기면서 일본이 망했죠. 일본의 패망 그리고 우리의 독립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광복의 배경이 있었고 자, 당연히 독립투쟁의 결실을 맺게 된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독립운동 투사들이 죽어갔겠어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랬겠죠. 자, 그래서 광복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 광복 직후의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국내 정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미소 군정이 결정되죠. 군정이라는 건 미국과 소련의 군인이 들어와서 각각 남한과 북한을 다스리겠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해서 미국과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죠.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끝에 이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제가 지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강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이제 쉽게 말하면 신탁 통치하기는 전이지만 이렇게 대신 지배를 해주기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기 독립을 해서 이제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군정이 실시가 되죠. 자,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이유로 남한과 북한의 미국이 그다음에 소련이 미국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죠. 그래서 군정을 실시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으로 내려와서 한반도의 분할 점령 결정. 자, 이렇게 군정을 실시하게 된 걸 결정한 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일반명령 1호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일반명령 1호에서 이렇게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결정되고 자, 그러면 군정이 실시될 때 경계선은 어디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북위 38도선. 자, 처음에 북위 38도선을 제안한 건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아까 2차 세계대전의 끝 무렵에 소련이 참전했잖아요.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을 해서 소련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8월 초에 한반도에 이미 소련군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군은 어디 있었냐면 미군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었죠.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8월 15일 즈음 된 거죠. 자, 그러자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 한반도를 다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38도선을 제안해서 이 정도 제안하면 소련도 수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소련이 더 많이 요구할 줄 알았어요. 더 많이 달라 땅을. 쉽게 말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소련이 너무 순순히 38도선을 받아들여서 경계선이 38도선이 된 거예요. 만약에 소련이 야, 좀 더 내놔. 그랬으면은 우리는 국경선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미국이 먼저 제안했고 소련이 그냥 순순히 응하는 바람에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한과 북한에 각각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38도선이 전해졌고요. 자, 그러면 광복 직후의 남한의 정세 한번 볼까요? 광복 직후 남한의 정세. 자, 봅시다.
자, 지금은 언제냐면 해방이 되기 조금 며칠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총독이에요. 마지막 총독. 자, 총독이면 여러분은 해방이 될 걸, 즉 일본이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촉이 있잖아.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국민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거, 안전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협상을 할 단체를 찾았어요. 협상을 할 단체가 뭐냐면 통치권을 넘기고, 총독부의 통치권을 그 단체한테 넘기고 자신들의 쉽게 말해 안위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통치권 넘길게, 우리 보호 좀 해줘. 이 단체를 찾았죠. 그래서 여러 단체들과 쉽게 말하면 이제 컨택을 하려고 자,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송진우라든가 이런 한국민주당 이런 이제 단체들과 부르주아 세력이죠. 이 사람들과도 결탁을 하려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했었으나 이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임시정부도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다. 거절했는데, 이 단체들 중에서 이 총독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치권을 이양받은 단체가 있었어요. 그 단체가 이 단체, 조선건국동맹이었어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운형과 총독이 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연결을 해서 접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아서 일본인들이 빠져나가게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해방이 막 됐을 때의 그때의 통치권을 이 사람들이 이제 행사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광복 직후 남한의 정세라고 나와 있죠. 자, 여운형과 총독 사이에 이제 5개 요구 조건 보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일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뭐냐? 자, 조선 건국동맹. 조선 건국동맹을 이끌었던 건 여운형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그렇게 이제 총독권을 이양받기로, 이제 통치권을 이양받기로 하고, 해방이 되자마자, 해방이 된 거는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 이 단체를 개편을 해요. 말하자면 개편을 해서 통치권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니까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 단체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자, 이름이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거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각 지역에, 자, 일본인들이 빠져나가면 쉽게 말하면 통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치안을 담당하거나.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조직 볼까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여운형의 5개조 요구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5개조 요구 조건. 자, 이게 이제 여운형의 5개조 요구 조건이면서 이거를 들어달라. 너네가 빠져나가게 도와줄 테니. 그러면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조직 볼까요? 자,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안재홍, 중도 우파인 안재홍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했는데 그게 치안대예요. 치안대가 각 지역에서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노력했겠죠. 그래서 치안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식량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자, 145개의 지부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각 지역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이양받은 단체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각 지부가 치안대.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사료탐구 한번 보시면은 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 나와 있어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 나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3번에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정치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 여기에서 일시적 과도기라는 표현에서 아, 이게 해방은 됐는데 아직 정부는 없는 딱 그 상태구나. 그렇게 여러분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적 과도기에 이제 이런 치안 활동을 하기로 했다. 요 표현에서 아, 이게 이 단체가 뭐냐? 만약에 물어보면 아, 건국준비위원회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힌트. 요게 힌트로 작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 군정이 실시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미군이 와서 통치를 한대. 자,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그 미군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려면 나라를 대표하는 단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을 다시 한번 개편을 하게 돼요. 자, 이름을 뭐로 개편하냐면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을 하게 되죠.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나라 이름 같잖아요. 말하자면 미군정과 협상을 하려면 나라를 대표하는 단체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나라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인민공화국인 거 보니까 약간 냄새가 나죠?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원래는 이 단체가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회주의자들이 좀 주도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미군정이 시작되기 전에 자,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다. 자,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게 되죠. 1945년 9월 6일. 자, 미군이 9월 6일 날 들어오고 그다음에 군정청을 설치한 게 9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8일부터 이제 미군정이 실시되는데 그 직전에 미군정과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국가 형태를 띄어야 돼. 그러면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조선건국동맹이 건국준비위원회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으로 이름만 바뀐 거예요. 다 같은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치안대를 만들어서 치안을 담당했다고 했는데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까 1945년 9월 8일부터 미군정이 실시됐다고 했는데 이 미군정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해요. 쉽게 말하면 총독부의 관리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치를 맡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민공화국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얼마 뒤에 그냥 해체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군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997페이지 미군정의 실시로 가봅시다. 자, 조선인민공화국이 해체된 이유는 미군정이 인정을 안 했기 때문이고 자, 그럼 미군정은 어떤 정치를 했냐? 자, 미군정은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자, 997페이지 보시면은 미군정의 실시. 자, 9월 7일 날 인천에 들어온 아까 오키나와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9월 7일 날 들어왔고 자, 9월 8일 날 군정청을 설치하면서 자, 이제 미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줄에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마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의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다른 정치 단체라든가 이런 활동을 다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원래대로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고수했는데 결국에는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건 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친일 세력들 있죠. 그 사람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조선이라고 하는 즉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이 나라에 맞게 통치하고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통치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민족 감정이란 게 있잖아요. 친일파에 대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인정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무시했던 게 아닐까? 그냥 조선은 뭐 이렇게 통치하면 되지 뭐. 미개한 애들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그런 어떤 민족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통치의 편리성만을 추구해서 총독부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죠. 그러니까 총독부 체제를 유지했다는 건 친일파들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거. 네, 친일파들이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친미적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자본가 계급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게 되죠. 자, 어쨌든 밑에 보시면 미군 사령관 메가더 포고문 제1호. 자, 요 아시아 지역의 총사령관이 메가더였어요. 그래서 메가더를 중심으로 포고령을 발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미군 아놀드가 군정장관으로 오게 되죠. 자, 어쨌든 메가더의 포고문 1호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광복 직후의 북한의 정세. 자, 그럼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갔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소련군이
이제 김일성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인민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인민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미 북한에는 민족주의자들 계열,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단체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 보시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제 정치를 하게 되죠. 한 장 넘기시면 소련군의 치스차코프 포고문이 나오죠. 자, 앞에 메가더의 포고문과 치스차코프 포고문을 읽어보시면 뉘앙스는 좀 많이 달라요. 마치 뭐 미군은 좀 고압적인 느낌이 들고 소련군은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일은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했던 역할은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문장이 좀 부드럽고 약간 고압적이고의 차이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한 거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각각 군정이 실시됐고 다른 점은 미국은 직접적 통치를 했다. 미군정청이 설치돼서 미군정청을 중심으로 직접적 통치를 했다면 소련은 인민위원회를 통한 간접 통치를 했다는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정치단체의 난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정치단체의 난립 보시면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런 여러 단체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하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르죠. 자,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이렇게 자, 좌익이 여러분 공산주의 세력인 건 알죠? 네, 그 다음에 우익은 민족주의 세력이죠. 자,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한번 나눠보고 자,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데 중도 중에서도 중도 좌파가 있고요. 중도 좌. 그 다음에 중도 중에서도 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도 좌, 중도 우, 그 다음에 좌익, 우익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훨씬 성격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여러분 책에서 맨 처음에 한국민주당부터 보도록 할까요? 한국민주당. 자, 우익부터 봅시다. 한국민주당. 자, 한국민주당은 송진우,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고요. 송진우, 김성수 같은 경우는 자본가 계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 자, 그리고 돈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미군정과 굉장히 절친, 미군정과 가장 잘 지낸 그런 세력이 이 한국민주당, 한민당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익, 극우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이라고 하는데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는 이승만. 자, 이승만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남한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주로 활동을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국내에 기반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면서 자기 세력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지금 어디 있었죠? 충칭에, 그죠? 중국에 있었죠. 자,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이 조금 먼저 들어와요. 이승만은 막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막 비행기 타고 막 들어와요. 미국의 환영을 받고 막 퍼레이드 하고. 그런데 김구는 약간은 그보다는 좀 초라하게 들어오죠. 그리고 임시정부를 이 미군정에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김구를 제외한 임시정부 인사들은 다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미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 안 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김구는 이제 임시정부 세력이니까 임시정부 때 만들었던 정당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임시정부 정부 여당이 뭐였어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이죠. 그래서 한국독립당 활동을 했던 사람은 김구. 자, 그래서 한국민주당, 부르주아, 우익,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 이승만. 그 다음에 한독당, 한국독립당, 김구, 한민당, 독촉, 한독당 이렇게 이제 이 민족주의 계열, 즉 우익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좌익으로 갈까요? 조선공산당. 자, 조선공산당은
박헌영. 자,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공산당. 자, 조선공산당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25년이에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은 1차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 막 이렇게 계속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또 탄압받았다가 다시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했는데 주로 남한에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했던 공산당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나중에 조선공산당은 당연히 미군정의 탄압을 받겠죠. 그래서 이 조선공산당은 남조선 노동당으로 계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죠. 월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고 남쪽에서 올라온 남조선 노동당이 있어서 그 두 개를 또 합치죠. 노동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어쨌든 조선공산당. 자, 그 다음에 이 공산당 세력 중에서 아까 백남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남조선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은 남조선 신민당 백남훈. 자, 남조선 신민당. 남조선 신민당이 백남훈.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 그 다음에 남조선 신민당이 둘 다 이제 좌익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중도. 자, 중도 좌, 중도 우.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조선국민당. 자,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 국민당은 중도 우. 자, 국민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안재홍, 김규식. 자, 안재홍, 김규식이 그러니까 중도 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자, 앞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어서 활동하던 여운형은 나중에 미군정에 의해서 해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된 뒤에 다시 만든 정당이 조선인민당이라고 하는 당이에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시면 조선인민당. 자, 여운형. 조선인민당 여운형.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당들 대표적으로.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당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당이 얼마나 많았냐면 정당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 전체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한 개, 두 개씩 막 가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왜냐면 해방이 되고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 서울로 왔겠죠. 수도가 서울이니까 남한으로 많이 왔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남한의 인구는 늘어나고 일자리는 없지, 먹을 건 부족하지, 식량도 부족하지. 그러면서 이 초기에,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도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신탁통치 문제와 좌우합작 나와 있죠. 쭉 가볼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국내외의 이런, 국내외가 아니죠. 국내에 있었던, 남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단체들이었고,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정부 수립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 수립 과정을 약간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부 수립 과정. 자, 이 정부 수립 과정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부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국 외상회의니까 외무부 장관들 모여서 회의했겠죠. 외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1945년 12월부터. 자,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게 되죠. 자, 미영소. 이렇게 3국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내용. 자, 내용은 첫 번째. 자, 한국의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미군정과 소련 군정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군과 소련군이 회의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자,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신탁 통치가 결정돼요. 신탁 통치가 결정되죠. 그 전부터 있었던 여러 번의 신탁 통치 논의가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결정만 된 거지 시행된 건 아니에요. 결정만 된 거죠. 자, 미영 중소 4개 나라가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자, 미영중소 4개국이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고요. 자, 그리고 2주 내에 자, 미소 사령부 회의를 개최하자. 자, 이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라고 썼네.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자. 신탁 통치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2주일 내에 미소 사령부 회의를 개최하자. 이게 이제 내용이었어요. 자, 시험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기도 해요. 다음 중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래서 내용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반응. 자, 이게 결정됐다는 걸 알게 된 뒤에 이제 우리나라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그 전에 자,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냈어요. 아주 유명한 오보 사건인데 자, 뭐라고 오보를 냈냐면 이 신탁 통치를 제시한 게 누군 줄 알아? 소련이야. 이렇게 오보를 냈죠. 원래는 이 신탁 통치를 미국이 하자고 한 거예요. 이 신탁 통치라는 게 대신 다스려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당시에는 이제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했죠.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1차 세계대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20세기 들어와서 막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하는 게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식민지로 삼을 수는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선택한 게 강대국들이 만들어낸 게 신탁 통치예요. 몇 년 동안 대신 통치해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신탁 통치 논의를 미국이 먼저 제안한 거죠. 그리고 소련이 받아들인 거고.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오보를 낸 거예요. 야, 소련이 하자고 해서 공산당 빨갱이들이 하자고 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신탁 통치 논의에 대해서 특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건데 자,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자, 이제 일단 우익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자, 뭐라고 했냐? 신탁 통치 반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반탁이에요.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자, 좌익도 당연히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자, 그러나 좌익은 나중에 노선을 바꾸게 돼요. 자, 좌익은 뭐라고 했냐? 신탁 통치 찬성. 신탁 통치 찬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나중에는 찬성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자,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뭐라고 배웠냐면 저는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소련이 나쁜 놈들이어서 소련이 간섭해서 그래. 그래서 신탁 통치를 얘네들이 찬성하게 된 거야.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 좌익은 이 4가지의 결정 사항 중에서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이 4가지 결정 사항 중에서 어디에 꽂혀서 그래요? 신탁 통치가 가장 지금 불만이 많아서 이거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만 좌익이 생각할 때는 이 4가지 결정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신탁 통치가 아니고 정부를 수립한 민주정부,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지금 나라를 세우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좌익은. 자, 그래서 좌익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이유가 일단 쟤네들이 요구한 신탁 통치를 받아들여. 그런데 신탁 통치는 최고 5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능력만 있으면 짧게 끝낼 수 있어. 그 대신에 저걸 받아들여서 정부 수립을 먼저 하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좌익은 무조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신탁 통치야. 신탁 통치는 안 돼. 이렇게 제시했지만 좌익은 여기서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게 됐죠. 자, 하지만 일단 우익과 좌익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엄청나게 좌익과 우익이 아예 갈라져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된 거죠. 자, 좌익과 우익이 극심한 대립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이후부터죠. 자, 그래서 좌익과 우익은 엄청난 대립을 하게 되고 나중에 우익은 어떻게 되냐? 공산당 반대. 자, 그 다음에 소련 반대. 우리는 저것들하고 같이 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익은 이런 반응을 갖게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999페이지 보시면은 우익 계열은 자, 우익 계열 봅시다.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좌우의 갈등.
자, 우익 세력은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자, 신탁통치 반대 총동원위원회를 합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반탁운동을 전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좌익은 찬탁이었다가 나중에 민족주의 민족전선을 결성을 하게 된다. 자, 민족주의 민족전선이라는 건 좌익 세력들을 다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운형, 박헌영, 허헌, 그 다음에 김원봉, 그 다음에 백남은. 자, 좌익 계열들은 다 모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좌익 계열의 연합체. 자, 그게 민주주의 민족전선.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좌익과 우익하고 나눠져서 이제 완전 난리 난 거죠. 서로 막 대립하고 난리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대립하게 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 때문에.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신탁 통치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 대립하게 된 거고. 밑에 사진 보시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신탁 통치, 지금 잘렸죠, 사진이.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절대 반대 이렇게 써 있어요. 신탁 통치 절대 반대 플랜카드 이렇게 써 있죠. 왼쪽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삼상 결정 절대 지지. 그 플랜카드에 오른쪽 플랜카드에 삼상 회의 절대 삼상 결정 절대 지지 이렇게 써 있네요. 한자로 써 있어. 나 읽은 거야. 그냥 읽을 수는 있어. 자, 어쨌든 그렇게 신탁통치 지지.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와 신탁통치 지지로 딱 나눠져 버렸네. 자,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전개되죠.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전개가 된 거예요. 1946년 7월에 3월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자, 어쨌든 지금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착착 진행이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리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열릴 때 그 논의사항은 뭐였냐면, 자,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어떤 단체들을 정부 수립할 때 참여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는데, 자, 소련은 뭐라 그랬냐면, 모스크바 3사회의 결정사항에 찬성단체만 참여시키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찬성단체면 좌익이에요, 우익이에요? 좌익만. 그러니까 소련은 뭐라고 했냐? 야, 좌익만 참여시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쪽엔 다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자, 무슨 소리야?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어. 자, 그래서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찬성단체만 참여시키자. 자, 그랬는데 미국은 아니야.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다 참여시켜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두 나라의 두 군정의 자, 내용이 너무 달라요, 주장이. 그래서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버리고 말았죠.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소의 주장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되는 상황에서 일어난 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이승만의 정읍 발언 1946년 6월 3일. 자, 1946년 6월. 자, 이승만은 이 당시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연설을 하고 다녔는데 그 연설을 하던 도중에 정읍을 지나가면서 정읍에서도 연설했거든요. 이때 굉장히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남북한 모두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면 이승만은 전혀 다른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되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나머지 세력들은 지금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좌익과 우익이 합쳐서 단체를 만들어서 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래서 실시된 운동, 즉 이승만의 정읍 발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운동이 1946년 7월부터 자, 그래서 좌우
좌우합작위원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좌우합작위원회. 자,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했던 단체는 중도 좌우 세력이죠. 자, 그래서 중도 좌우 세력이 자, 1001페이지 보시면은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활동했던 인물 자, 중도 우 김규식. 자, 중도 우 김규식. 그 다음에 중도 좌 여운형. 자, 여운형 김규식이 중도 좌우 세력이죠. 이렇게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돼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세워보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좌우합작 7원칙이 1946년 10월에 자, 좌우합작 운동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김규식 여운형 그리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죠. 좌우합작 7원칙은 중도 그러니까 우파와 좌파의 5원칙과 8원칙을 합쳐서 7원칙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좌우합작 7원칙.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신탁통치 문제, 그 다음에 토지개혁 문제,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 문제 이런 것 등을 논의하게 된 게 좌우합작 7원칙이고요. 자, 밑에 여러분 1002페이지 사료를 한번 보시면 좌우합작 7원칙 나와 있죠. 자, 우리 몇 개만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렴할 것. 자, 2. 미수공동위원회의 속개는 다시 빨리 재개해라 이런 뜻이겠죠.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등등등. 자, 그 다음에 4번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치하게 할 것. 자, 그 다음에 남북을 통해서 현 정권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즉시 제지토록 할 것 등등. 자, 그래서 이렇게 7원칙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자,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고 하는 반응. 여러분 책에는 1002페이지 가로 4번에 자, 맨 처음에 미군정은 찬성, 지지죠, 지지. 미군정은 지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익은 지지. 자, 그리고 우익 중에서도 한민당, 한국민주당. 자, 한국민주당은 반대. 왜냐면 극우와 극좌는 반대예요. 왜냐면 아까 우리 토지제도 개혁에서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이런 게 있죠. 자, 우익이 주장하는 건 자기들이 땅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몰수, 유조건, 몰수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좌익은 무조건 무상몰수, 무상분배여야 돼. 그런데 유조건을 달았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둘 다 반대예요. 자, 그래서 한국민주당이랑 조선공산당, 즉 극우와 극우 세력은 반대예요. 자, 미군정은 지지 찬성이고 극우 세력과 극좌 세력은 반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승만은 독촉. 아까 이제 자, 이승만 세력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승만은 조건부 찬성이에요. 자,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이 원하는 건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잖아요. 자, 남한만의 정부 수립 해줄 거야? 그럼 나는 찬성. 안 해주면 나는 반대. 즉 사실상 반대죠. 안 하겠다는 거지. 사실상 반대. 자, 그 다음에 김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엄청 훌륭하다. 찬성. 하지만 참여는 안 했어한 너 훌륭한 듯네?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하지만 난 안 할게. 자, 김구는 찬성. 하지만 참여는 안 했다.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반응이었어요. 자,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의 찬성 여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가로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미군정이 이걸 지원했다고 했죠. 미군정 입장에서도 야, 미군 너네들이 다 주도해버리면 좀 그렇지 않아? 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정도 이렇게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입법기구,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정부 형태를 만들도록 지원을 해줘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자, 거기 보시면은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만들게 되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자, 그러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지금 말로 하면 뭘까요? 국회 같은 거지. 그쵸? 국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라고 하는 국회랑 비슷한 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물론 실권은 없죠. 당연히 실권은 별로 없지만 일단 미군정이 야 니들이 다 해먹으면 어떡해 라는 이제 욕을 먹기 싫으니까 이렇게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국회,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임시정부 비슷한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입법의장에는 김규식. 자, 입법의장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장 같은 거죠. 입법의장에는 김규식을 임명을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정부.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자, 그리고 민정장관에는 안재홍.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되죠. 자, 역시 실권은 없어. 네, 실권은 없지만 그냥 여기서 모여서 또 뭐 회의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민정장관으로는 자, 안재홍을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정치를 주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권은 없는 미군정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게 되죠. 자,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 좌우합작 7원 측은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자, 실패로 돌아간 원인 중에 첫 번째, 자, 처음에는 이렇게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을 미군정이 지지했었잖아요. 하지만 미군정에서 지지를 철회하게 돼요. 자, 이제 너네 못 도와줘. 자, 왜냐면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건 냉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1947년부터 냉전이 시작되죠. 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이 뭐 그렇게 사이가 많이 나쁘진 않았는데 47년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사이가 갈라져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냉전이 본격화되는 시대거든요.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라면 딱 싫어하고 그 다음에 소련은 이제 민주주의라면 딱 싫어하는 그렇게 완전히 갈라지게 되면서 자, 미군정도 한반도 안에 활동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좌우합작이면 여기 좌익이 들어가잖아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좌익은 안 돼. 그래서 좌익의 활동을 다 탄압을 하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위원회 활동도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지를 철회하게 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냉전이 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좌우합작 운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죠.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돼요. 자,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자, 여운형은 자기 집이 해화동 근처에 있었는데 자, 중간에 잠깐 집에 들릴 일이 있었대요. 이제 자동차를 타고 기사가 운전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 당시에는 백색 테러라고 해서 같은 우리 편끼리도 서로 이념이 좀 다르면 이제 의견이 좀 다르면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운형을 그럼 누가 죽였냐? 여러분 김구도 나중에 사망을 하잖아요. 49년에 누가 죽였어? 를 대충은 추론해 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가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운형 암살범은 끝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계열에서 대충 사건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는 건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해줄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 활동이 자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규식은 또 납북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활동이 끝나버리게 된다. 자, 결국에는 좌우합작 운동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좌우합작 운동의 끝 무렵에 자, 우리는 여기까지 하나 할까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에 자, 하지만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똑같아요, 주장이. 자, 소련은 뭐라고 해? 좌익만 참여시키자. 그다음 미국은 뭐라고 그래? 다 참여시키자. 당연히 결론이 안 나요. 그래서 역시 결렬,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참다가 이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죠. 그래서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번 미군정기의 경제, 체제로 갈까요? 자, 이 중에서는 신항공사 설립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일본이 놔두고 간 재산들 있죠. 뭐 건물들, 재산들, 공장들 이런 것들. 자, 그렇게 일본이 놔두고 간 재산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귀속재산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회사를 만들게 돼요. 기업을, 그런 이제 기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신한공사예요. 자, 일본인들이 놔두고 간 재산을, 귀속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신한공사라고 하는 기구예요. 자, 그래서 신한공사에서는 이제 뭐 소장료를 낮춘다든가 농민의 요구를 들어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민의 삶이 안정됐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한공사, 자, 이거 언제 만들었냐? 미군정기에.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한 장 넘겨서 귀속재산 불어. 자, 소장농들에게 귀속재산을 일부 분배하기도 하죠. 자, 말하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중에서 일부를 불화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농민한테 제대로 돌아간 건 아니라는 거. 네. 역시 거기 보시면 기업가나 귀속업체 관리들한테 돌아갔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귀속 농지 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자유화 그리고 철도 노동자 총파업 이런 것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미 군정기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정부 수립하는 과정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나머지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현대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